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 있으면 좀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진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세 협상이나 안보 문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중동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공격, 이란의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남미, 중남미 쪽으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또 한편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르헨티나도 가끔 등장을 하고 거기에 브라질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오늘은 온두라스 관련된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온두라스 선거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지금 대선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판이 커졌는데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 쪽에는 특히나 좀 관심을 갖는 곳에 바로 이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선거 결과 그리고 대선 개입 관련된 의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분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아직도 그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수개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 쪽이 되겠죠. 국민당에서 나온 후보 나스리 아스프라라는 이제 별명이 티토라고 하는데요. 이분 이제 별명을 사용하면서 좀 친근감을 드러내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이제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티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리브레 정당에서 나온 후보죠. 리시 몽카다라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격을 합니다. 리시 몽카다는 이제 결국에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좌파 블럭의 헤드십에 해당했던 그 카를로스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뽑으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지지하는 나스리 아스프라를 좀 지지해 달라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월 30날 선거가 있고 나서 바로 개표를 해보니까 지금 탑2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나스리 아스프라 그리고 중도 좌파인 나스랄라 이렇게 두 후보가 이제 접점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국면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겨레는 지금 한 500표 차 정도를 예상하는 건가요? 네네 500표. 네네 저희가 이제 엄청나네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X 그리고 뉴욕 포스트 기사. 그리고 한국에서 이걸 다룬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대로 볼 텐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X 이신날 거 이건데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표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보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515표. 그러니까 약간 500표가 약간 넘는 표차이면 사실 굉장히 이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표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스랄라 후보랑 그다음에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프라 후보가 이제 접점을 달리다가 갑자기 이게 셧다운이 되니까 개표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X에 올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게 선관위가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로 끌고 가려고 한 생각이면 선거 결과가 뒤집으면 그러니까 뒤집힌다는 건 아스프라가 이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중도 좌파인 나스랄라가 이기는 것을 바꾸게 된다면 헬트페이 제가 지금 언더라인 해놨는데요. 대가를 치르기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걸 두고 지금 뉴욕 포스트 기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뉴욕 포스트 기사에서는 그냥 그대로 워딩을 옮겼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두라스에 경고한다. 만약에 일렉션 컨덕트 선거 결과를 변경시킬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헬트페이 아주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를 했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트럼프 X에도 12월 2일에 오전에 올라왔는데 이걸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어제 오후 4시 42분에 바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한겨레하고 이제 한번 볼까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걸 바로 이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00표 차 온두라스 대선 수개표 돌입해서 트럼프가 결과 바꾸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제목은 그냥 워딩을 옮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 말미에 보니까 뭐 지금 위협을 했었다. 그러니까 계속 선거에 개입을 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언론사는 이렇게 한국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개표 결과를 바꾸면 지옥을 맛볼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이제 언론사에 해석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 트럼프 온두라스 대선 개입 논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이 이제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온두라스 선거에 개입을 했는지가 봤어요. 봤는데 이제 29일에 올린 걸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뭐 개입을 해달라는 내용은 개입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프라 대통령 후보를 좀 지지를 해달라.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온두라스 대선에서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상정하는 후보는 당시에는 나스랄라, 그 다음에 그 리브레 당의 리시 몽카다라는 이제 좌파 진영의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겨냥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은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같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의견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본인의 어떤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대선 개입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대선 개입됐다고 본다면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 본다면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조작하는 거,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언론을 활용해서. 그게 아니면 뭐 IT 시스템을 공격하는 건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국가의 어떤 원수가 우리 자유진영의 좀 그 뜻을 같이 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지를, 그러니까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 관행이거든요. 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이 그 선을 넘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고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해리스하고 이제 후보자 시절이었을 때요. 네.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리스가 된다면은 미국하고 영국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개입은 영국이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안 그래도 라틴 아메리카는 그 좌파 블록의 입김이 굉장히 세고 거기에 헤드십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마두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두로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블록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마두로를 잡아야 되거든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마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마두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몽카다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개입 의혹이다라고 이제 국내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 스트루스 소셜, 그다음에 X에 올라온 글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그 정도의 개입은 아니고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국제적 관행 수준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잠깐 찾아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지금 오늘이네요. 10시 49분이니까 약 10분, 20분 정도 전에 온두라스도 좌파 정권 끝났다. 뭐 그러면서 우파와 중도 이렇게 이제 초접전을 다투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515표 차 아스프라 우파 후보인 아스파라 후보가 515표 차로 앞서고 있는데 선관위가 갑자기 멈췄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호 득표율을 보니까 이 우파 후보인 아스프라 후보가 39.91%, 중도 성향의 자유당 후보인 살바드로 나스라이가 39.89%. 야,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갑자기 이제 개표가 중단됐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중단이 됐는지와 관련해서는 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보세요? 이제 사실 뭐 대선을
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4년마다 하는 뭐 동네 뭐 이장 선거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근데 시스템이 중간에 멈췄다. 이게 일단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허술하면 개표 과정에서 이런가.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투표자 명부를 작성을 하는 것은 그 뭐 개표 용지나 투표 관리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준비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투표도 됐고 투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개표도 한 건데 개표 과정에서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그 온두라스 선관위 위원장 파울라 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 기술적으로는 동률이다. 이게 기술적으로 동률이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아직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시 멈췄을 때는 기술적 동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뭐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작업 개표에 인내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싶어하는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국장님 찾아보셨지만 아직도 개표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30날에 투표를 했습니다. 12월 1일에 갑자기 셧다운 됐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2일이죠. 근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의심을 이제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갑자기 개표를 중단한 이유가 결과를 컨덕트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라면은 이제 헬투페이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니까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이 고장난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이거 그냥 고장났다라고 고지를 할 게 아니라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났길래 갑자기 개표를 중단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에서는 초접전이라고 한 것은 중단됐을 상황에서의 그 개표 그 상황에서 득표율을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를 아직 저희가 뭐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온두라스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아스프라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대선 개입 주장 문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이 온두라스 내부의 일부 이제 또 좌파들이 특히 이제 그렇게 주장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를 정치적 지지라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차원이었다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네. 정치적 지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지금 전달한 겁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언론이 뭐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부분 외신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카피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뭐 특파원이 가서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스 같은 거를 주로 이제 베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뉴욕타임스는 완전히 이제 좌경화된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트럼프가 남의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뭐 이게 뭐 자기의 입김으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제 그걸 직역하다 보니까 대선 개입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온두라스 선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서 온두라스 선거 결과가 바뀐다면 그걸 대선 개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 뭐 공권력, 정보 조작, 여론 조작, 시스템 조작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선 개입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내놓는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지지도 이런 게 다 앙상블이 좋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남미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라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 아닙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 쪽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스피커로서 볼륨이 크다. 이런 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하고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냥 그 마두로가 차베스의 정치적 브랜드를 이어받은 후계자라서가 아니라 물론 생물학적 후계자는 아니지만 이념적인 후계자는 맞거든요. 반미, 그다음에 국가 통제, 국가 검열, 표현의 자유, 통제, 그리고 복지 확대, 포퓰리즘 이런 그 계보를 잇는 이 지도자로서 마두로가 왜 트럼프한테 계속 이제 눈에 가시가 되냐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니기도 해요. 그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 독립경화를 앓고 있는 나라를 보통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하는데, 독재 국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마약이에요. 마약. 그렇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선박 공격을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반려견이 반려묘를 그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길거리에 네. 잡아먹을 들개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들개를 다 잡아먹어서, 원래 이제 들개가 있다, 가난한 나라에는 들개가 좀 있잖아요. 유기견 다 다 있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이제 유기견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뭐 입양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 나라는 이제 본인 몸도 하나 건사가 어려우니까 동네에 막 들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개도 없답니다. 다 잡아먹어서.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그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한 나라인데 왜 그 정권이 계속 독재 정권이 유지하고 있냐. 굉장히 그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수단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밑에서부터, 옛날에는 쿠바가,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계속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거를 그냥 좌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두로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라틴 아메리카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 핑크타이드라는 흐름이 있고요. 네. 핑크타이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펜앤마이크도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이제 감동받는 문구가 자유, 시장, 그다음에 자유와 시장을 통해 우리의 진실을 밝힌다. 이게 이제 우리 펜앤마이크 모토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로 보시면 돼요. 핑크타이드는. 반자유주의, 반미, 반시장 경제 체제, 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국가 의존도를 높이고 복지를 확대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미국을 악마화한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깔려 있는데, 그게 왜 핑크색이냐면 빨갛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본색은 가릴 수 없다는, 물을 약간 뺐다는 거지 붉은기를 다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핑크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핑크타이드를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지경에 왔어요. 왜냐하면 좌파 블록은 지금 거의 경제적으로 다 바닥이 나고 있거든요. 네. 네, 브라질, 그다음에 에콰도르, 뭐 그다음에 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개박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두라스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 블록을 조금 올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미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제 이념을 같이 이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트럼프의 생각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온두라스의 아스프라라는 그 국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두로에 대한 간접적인 저격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마두로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우파 블록의 지도자가 헤드십이 나와줘야 이 마두로를 잡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핑크타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남미 쪽에서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 물결을 보통 이제 핑크타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지금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이제 중심체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마약과 함께 지금 항공모함까지도 베네수엘라 주변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이제 미국의 국민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국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난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이 관련된 입장을 일관되게 조금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같아요. 테네시주주 하원 그 보궐선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 뭐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지금 테네시의
7선거구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하원 의원 선거가 있는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대대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매트 벤 앱스라는 공화당 후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마가 진영의 전사다, 마가 워리어가 되어줄 거다. 그래서 그에게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위대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와는 다르게 예. 기독교와 컨트리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상대 후보 이제 그 민주당이겠죠. 상대 후보는 그 둘을 모두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매트 벤 앱스라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몰라서 기독교하고 컨트리 음악을 왜 묶었을까 찾아봤더니 컨트리 음악 자체가 그 미국 보수 진영의 문화적 상징 코드랍니다. 그러니까 메타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면 컨트리 음악이 뭐지? 뭐 가요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문화를 잘 모르면 근데 미국 문화 배경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제 개신교 보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밀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고요. 해외에서만 이런 해외에만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국내 선거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재밌는 건 온두라스 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테네시 7선거구에 대해서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건 뭐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 그래? 미국 내에서도 특별히 없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테네시 보궐선거에 대해서 아마 국내 언론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고 또 뉴욕타임스 같이 작용하던 언론도 제가 찾아보니까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까지 대통령이 개입하냐 그런 메시지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이 계정 중에 SCIF요? 네. 이런 계정에 상당히 올라온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전 세계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이제 선거 관련된 조작된 내용이 있던데 지금 그 내용 어떤 경고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위험 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포기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럼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그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사실 SCIF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냥 여기는 사설 단체예요. 근데 이제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셜에 그러니까 다시 재포스팅 한다고 하죠. 트위터로 치면 리트윗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면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은 SCIF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워낙 유명해서 옆에 보면 표시가 있다는 건 이제 공식적인 계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붙여주는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크가 붙어 있다는 거는 저 단체가 크긴 커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치면 공익제보, 네. 그 미국식 표현으로는 내부 고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 지지하는 의견을 내주는 단체고 팔로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2020년에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어떤 여성분이 결국엔 9년의 실형을 받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하다가.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처리해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오타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패러그래프 하나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모든 국가에서의 선거 결과가 51대 49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디자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51, 49를 교묘하게 맞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SCIF의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 아닙니다. 그 한 줄 더 밑에 내려가면은 because that's the way the programs to steal elections were designed. 그러니까 이 선거 시스템, 부정선거 시스템이 이미 이제 디자인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우스 코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SCIF에서만 언급이 그 문제가 돼요.
관심을 갖고 봐야죠. 사실이 아닌지 긴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보시지만 지금 저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에 이게 리트윗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안 봤을까요? 이걸 안 읽고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걸 다 가운데 있는 내용을 다 떠나서 밑에 지금 한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 말미에 보면은 프리티나 피터스라고 돼 있잖아요. 프리티나 프리 피터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콜로라도주의 메사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고 서울 안에 강남구, 뭐 강동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땅덩이가 커서 하나의 주 안에 카운티가 여러 개인데 카운티라고 하시면 보통 뭐 용산, 동작, 관악 요 정도 세 덩어리가 하나 모여 있는 하나의 군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군락이라고 하면 조금 적절하지 않겠네요. 좀 큰 단위의 프로방스를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카운티별로 지방선관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선관위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투표와 개표 사무를 관리하는데 2020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티나 피터스라는 여성분이 콜로라도 내의 메사 카운티 주에서 이 투표를 관리하던 책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뭔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불공정한데 심지어 이거를 열어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걸 한번 내가 접근을 해서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서버를 이미징, 그러니까 포렌식을 하다가 이분이 기소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 접근, 그리고 불법 포렌식 해가지고 작년 제 기억에는 11월로 기억하는데 무려 실형 9년을 받아서 아직도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고발자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기소해서 9년의 실형을 때려버린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SCIF가 내부 고발자를 지지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석방해줘야 된다는 구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인용한 거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공정한가? 투명한가?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공정한가? 이거를 묻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리티나를 통해서 저거 뭘 느꼈냐면 프리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슬로건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묘하게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혼두라스 선거를 이야기다 보니까 선거 내부 시스템 체제까지도 이야기를 했네요. 혼두라스 선거를 통해서 남미 핑크타이트가 붕괴되는 그 장면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파 후보가 결과적으로 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받는 상황 또 남미의 상황이 또 주목받는 상황이 됐네요. 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제사령탑이셨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모시고 위기의 한국 경제 문제, 보수 진영 현재 상황 또 지역에 계시니까 TK 지역 여러 문제를 좀 현안을 한번 좀 가지고 오늘 특별 인터뷰, 직격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안부터 한번 좀 부총님 여쭤볼게요. 네. 예,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도 2달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경제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걸로 지금 소식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복적으로 이 서학개미가 마치 환율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표적 삼아서 공격을 하는 데다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지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 문제를 환율 사태를 잡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율 사태 어떤 차원에서 보시나요? 네, 저도 오다가 오늘 환율 체크를 해보니까 예. 1,466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 환율이라는 거는 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 종합평가다. 이렇게 이제 봐지죠. 예. 지금 뭐 0%대 경제 성장, 그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 이거 하면은 경제가 안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관세 협상에 따른 외환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되니까 이제 서학개미한테 책임을 돌리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예. 돈이라 하는 거는 경제가 나쁜 데서 좋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를 잘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환율이 안정되게 해야 되지 이거를 서학개미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저는 그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손을 대겠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그 짓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연금에는 아시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전 국민들의 노후 말하자면 자금인데 예. 이걸 환율 방어에 소진하다가는 그 우리가 저 IMF 외환위기가 보유고 또 이런 걸 흘러서 환율 방어에 그 쓰다가 결국은 맞이한 게 외환위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 만에 하나라도 이 국민연금에조차 그 환율 방어에 손을 대겠다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환율 사태에 대한 진단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서학개미 관련된 문제나 국민연금. 환율의 지금 상황은 이재명의 경제 성적표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관세 협상 문제도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네. 관세 협상의 여파가 이제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또 시작될 걸로 생각은 드는데 초기 협상 때부터 쌀과 소고기 문제 이것만은 이제 뭐 이재명 정부 막겠다. 뭐 이렇게 내심 정치적으로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 현금성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 측 요구를 이제 상당 부분 수용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는 여전히 50%로 유지되고 있고 반도체 문제도 아직 관세 문제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 스스로는 뭐 관세 협상 더 이상 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전체 종합 평가를 지금 1단계에서 중간 평가식으로 먼저 해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관세 협상이 모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U처럼 세율 자체를 가지고 협상한 케이스가 있었고, 예. 일본 모델이라고 해서 얼마 그 현금을 미국에 갖다 놓으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일본 방식으로 일본 모델로 따라간 것이 잘못된 거죠. 예. 세율 자체로 협상을 했어야 맞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꾸 일본 모델을 따라가는 게 잘못됐다가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협상 잘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이 이제 5,500억 불 갖다 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2,000억 불 플러스 마스가 1,500억 불 이렇게 3,500억 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일본의 경우는요. 엔화가 아시는 대로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일본에서 가져갈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돼 있어요. 그 엔을 갖다 놓으면은 달러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가져다가 미국에 갖다 놓을 그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축 통화도 아닌데다가 통화 수합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달러 수요 2,000억 플러스 1,500억 달러를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내 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 경제 규모만 따져가지고 뭐 일본보다 잘했나 하는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비교다 이렇게 보죠. 예. 향후에 조금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이 며칠 좀 여진이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 지금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철강, 뭐 알루미늄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이 언제 무슨 추가 요구를 할지 모른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환율 문제, 환율이 왜 불안하냐?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내에 있는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다 네. 하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저렇게 이제 불안을 하게 된 것이죠. 네. 환율이 이제 저렇게 높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일부 수출 대기업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네. 한 1달러 수입하면 한 1, 200원 달러당 더 받으니까. 근데 이거는 전 국민한테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네, 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수입 원자재가 오르니까 수입 국내 물가가 이제 오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여행이다 송금 같은 이전 수지 할 때 원화로 기준으로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뭐 1% 되니 많이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지만은 달러 기준으로는 역성장 마이너스로 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의 감소로 지금 이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지금 완전 바닥을 치게 되는 왜냐하면 실질 소득 주니까 네네. 소비를 할 수가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현상이 지금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겪고 있는 사실은 고통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향후에는 좀 더 큰 사실은 그 고통도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연관해서 여쭤봅니다. 한간에는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IMF 외환 위기가 지금 올 수 있다.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얘기가 돌고 그러던데 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 경제의 기초 체력 그리고 위기의 심각성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지금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그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를 제외하고는 네. 우리 경제 체질이 가장 약화되어 있는 이런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더 큰 위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재명 정부의 그 대처 능력입니다. 지금 솔직히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연말 이제 어저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연초부터 기재부를 지금 둘로 쪼개가지고 예, 예. 경제 컨트롤 타워를 예. 그 있는 둥 마는 둥 만들겠다 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내년 초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데다가 현재도 보면요 그 용산 대통령실에 그 이용범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이제 경제수석 뭐 각종 수석이 있고 또 1급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석하고 그 비서관급에는 그 기재부다 산업부다 이런 경제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행정관만 몇 사람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부처에 말하자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그 발언권이 현저히 약화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위기면 위기다고 얘기를 하고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예. 그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 상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뭐 30조 뭐 현금 살포했지만 경제 살아날 기미가 일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30조는 아시는 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일종의 축하금 성격의 현금 살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금 내놓는 무슨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그 저기 더 센 상법 뭐 이런 것들. 예, 상법 뭐 이런 등등이 예. 전부 저렇게 하면은 경제가 안 살아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반성장적인 어떤 그런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다가 보니까 예. 이게 위기감이 계속 한다. 그래서 지금 취약하고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우리가 대처를 잘 하게 되면은 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어떤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말씀 중에 아까 기재부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기재부를 마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기재부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기재부가 이 국가 채무를 너무 과도하게 확장 재정을 할 경우에 기재부가 사실은 브레이크를 좀 걸어서 이 정치인들이 막 그래 예산 막 쓰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기재부가 많이 해왔는데 부총리께서는 기재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예. 기재부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지고 막 나눠지고 이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 한번 그 외환위기 때 예. 그때는 이제 그 재정경제원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집권에 집중돼 가지고 네. 이거 좀 나눠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쪼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있었는데 그때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약화돼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안 한다. 왜냐하면 예산권이 없는 그 경제부총리는 소위 그 안고 없는 찐빵 비싼 이렇게 그렇게 되다 되는군요. 보니까 예, 솔직히 다른 부처에서 무슨 뭐 회의를 소집해도 장관급은 잘 오지도 않고 총알 없는 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 조정 능력이 완전 현재 약화된다. 이래서 이제 그 예산권을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무슨 뭐 기재부가 무슨 뭐 권한이 과도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약화를 시키는 거는 결국은 아마 그 좌파 정부 시절에 기재부가 돈 내놓으라 한다고 다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때 뭐 지역 화폐니 뭐 현금 살포 이런 거를 기재부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걸 쪼개서 그냥 그 약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때 그 나쁜 그 인상 이게 아마 이번에 기재부를 쪼갠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경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해야 되지 이거를 약화시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이제 최경환 전 의원님 존경한다고 꽁냥이님이 또 해주셨네요. 중간중간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중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몇 건을 봤는데 지나갔는데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도 있을 텐데 최경환 부총님 특별 인터뷰인 만큼 또 특별하게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식님은 최경환 역시 경제 전문가, 초이노믹스 KYB님, 초이노믹스 나래님, 최경환 부총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인사도 해주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정치적인 문제, 앞서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된 경제 현황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여쭤봤는데. 정치 문제도 좀 한두 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재명 국정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정권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집권 초만 하더라도 거칠에라도 화합과 무슨 치유, 통합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예 국정 제1기조를 내란청산으로 지금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을 아예 사찰하는 단계, 뭐 DF 만들어서 사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사법, 군, 공직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지금 사실은 무너뜨리면서 국가안보체제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6개월의 이재명의 국정 운영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것은 방치한 채 네. 내란놀이에 치중한 6개월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경제가 이 정도로 어려우면은 보통 정부 같으면은 경제 대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예? 뭐 재정 문제도 그렇고 금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규제 완화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변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아까 현금 30조 살포했지만 그 당선 축하금이 있지 전혀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됐고 네. 부동산 대책 내놨지만 지금 뭐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서민들이 또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만 지금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이거는 뭐 불기소 저 상고를 항고를 안 해가지고 검찰이 항소 포기 말씀하시는 거죠? 항소 포기를 해서 예. 7,800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그 일당들한테 이제 가게 하고 만들고 그렇기에 그것도 모자라가 지금 대법관을 정원한다든지 내란 무슨 뭐 전담 재판부를 뭐 만드는 등 이게 사법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린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남미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남미가 망한 게 결국은 그 포퓰리즘 경제 정책 때문에 세계 3대 산유국이 국민들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굴릴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게 베네수엘라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대법관 정원 등등의 사법 시스템을 이제 망가뜨려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민주주의가 그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예, 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갈 우려 이런 거에 대한 염려들을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딱 그 포퓰리즘하고 그다음 사법 시스템 망가뜨리는 게 딱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자, 또 하나의 정치 문제 조금 여쭤보면 지금 두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또 아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또 부총리이신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이 보수정의 두 번의 탄핵 사태 그로 인해서 위기 상황들이 계속 있다가 또 회복이 되다가 또 위기 상황을 좀 맞고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대통령의 탄핵 사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보수 진영이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예. 정말 그 어이없는 탄핵이었다. 탄핵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처를 잘못해서 당한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저는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참 한없이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그런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저는 그 소위 좌파들이 파놓은 교묘한 어떤 유인 전략 여기에 말하자면은 그 말려등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고 계속하고 그 뭐 국정협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탄핵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계엄을 말하자면 유도한 뭐 이런 그 어이없는 어떤 그런 자충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탄핵이 둘 다 우리 보수 진영의 분열로 초래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치욕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28일 예.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구에서 그 규탄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현장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만은 시민 중에 한 분이 저들을 알아보고 또 국회의원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뽑아주면 뭐하냐? 다 뺏기는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참 그 절규를 하시는데 예. 정말 참 저는 참 뼈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뭐 이게 지금 이미 현실화된 거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보수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건가가 이제 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을 조금 저는 진단을 해보면은 저희가 보수 진영이 그 전에 한 35%뭐 이 정도 대강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체로 한 20%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5% 정도가 집을 나갔어요, 토끼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집 나간 토끼들을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국민의힘이나 집 나간 보수, 집 나간 흔들린 복귀. 보수 이야기를 그렇죠. 한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TK 지역에서도 집 나간 보수, 흔들린 보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보수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주안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침 나온 김에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 부처님께서는 마침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초이노믹스라는 걸 용어도 신조어 용어도 이제 만들게 하셨고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의 경제 정책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권은 완전히 이제 상반된 경제 정책으로 이해가 되는데 당시의 경제 정책의 핵심 뭐였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중에 특히 주목받은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는 정치를 오래 옆에서 보필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분이 늘 강조했던 건 국민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복지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복지를 해주려면은 성장을 하지 않고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강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 뭐 복지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들고 나갔던 게 창조경제. 창조경제. 창조경제와 네. 4대 개혁 네. 이겁니다. 네. 창조경제는 이게 디지털 기술이나 요즘 말로 하면 AI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신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세수를 늘려야 된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 그다음에 노동, 금융, 교육 이 4대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우리 경쟁력을 강화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원을 만들어서 그걸 네. 가지고 복지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과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국의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 가지고 요즘으로 따지면 AI 시대를 미리 내다본 그런 어떤 신융합 산업 이런 것들을 창출한 기틀을 지역별로 경제적 구심점을 일정의 형식을 그렇죠.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거는 전 정부가 하는 거니까 없애버렸죠. 이제 참 아쉽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전 정부가 하더라도 좋은 거는 개성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개혁 관련해서는 성과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해서 수십조 원을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공기업들 구조 조정을 해서 100조 이상의 부채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IMF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네. 이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카카오뱅크나 핀테크 금융 개혁을 통해서 등등 많은 성과가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시면서 그게 제대로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참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요. 아까 초이노믹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언론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고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인데 국민을 잘 살게 또 복지를 하려면은 이게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고 또 하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업적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복지 쪽이죠. 그때 10조 이상 돈이 연간 들어가는 대형 복지를 2개를 같이 했습니다. 네네. 하나가 기초연금. 우리 네. 어르신들 요즘 3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예. 그 기초연금을 이제 그때 도입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일가정 양립 때문에 무상 보육을 그때 이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도 이 10조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복지를 2개를 동시에 시작한 역대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경제부총리가 이제 고간을 채워야 되는 그러네요. 이런 역할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벌어들이는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성장해서 제가 만들어 오면은 예.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완샷에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계속 제도가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고간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건데 그 세수를 마련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수 마련하는 방식 좌파들은 세율을 올려서
이게 증세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올리고 뭐 올리고 그때 박근혜 정부가 한 그 세수 정대 방식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세금은 저절로 더 들어온다. 세율 안 올리고도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전 국민들한테 이제 지하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하 경제라는 게. 네네. 그래서 지하 경제 양성화 이걸 통해서 세율 인상 없이 다 복지 재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네, 그게 그 지금 좌파 정부들이 하려고 하는 그 복지 재원 마련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어프로치를 한 거죠. 네. 자, 복지를 하더라도 성장에 기반해서 복지를 했습니다. 돈을 쓰는 건 적절하게 돈을 써야죠. 그리고 우리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니까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버는 돈 없이 쓰게 되면 빚만 잔뜩 쌓여서 위기의 상황이 오죠.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성장과 복지, 성장을 기반으로 한 복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초이노믹스 용어는 언론이 만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또 말을 좀 공을 좀 돌리시네요. 예. 자 나오신 김에 이제 정치의 기반이 TK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애초에 이제 이 TK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된 거나 지역 경제도 늘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TK 지역의 좀 상황도 한번 좀 여쭤보고 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수 정당의 심장 하면 이제 이 대구 뭐 이렇게 TK 지역을 보통 부르는데 TK 지역도 앞서 이제 보수 중에도 떠나간 보수, 흔들린 보수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심이 좀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로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이런 TK 지역을 재건할 구심점이 없다. 또는 뭐 제대로 이걸 끌고 나가는 어떤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 뭐 이런 TK 지역 내부에 자성도 있는 걸로 여러 이야기도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TK 지역의 정치적 상황, 리더십 부재 이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시나요? 예, 지금 TK 지역은 정말 심각한 그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TK 지역은 아까 보수의 심장이라 할 정도로 계속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선거 때마다 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가 또 야당으로 이제 전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정치적으로 그 빠져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TK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 각종 지표들이 거의 다가 전국 꼴찌 수준을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실하다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지. 이거 굉장히 큰 좌절감과 실망감, 불안감 이런 것이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TK 지역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면은 최근 뭐 우리가 TK 정권도 여러 번 만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보수 또 국민의힘 계열을 찍어온 걸로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야당 도시일 때도 있었고 그 저기 신한국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절에 네. 그때 자민련 바람이 그게 대구에 한두 명 빼고는 다 자민련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격변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TK 지역은 뭐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보수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 할 일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TK 지역에서는 불안감, 상실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좀 경제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저 비중 있는 그런 인사가 좀 나와서 우리 TK 민심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중앙정부하고 또 중앙정치권하고 잘 이렇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저 무게감 있는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민심들이 많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진단 중에 추락하는 대구 경북 지역 이 TK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를 좀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총리께서는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오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가인지 살펴보고 계시라고 보는데 이 이제 중앙 정부의 한국 경제 전반적인 이제 패턴이나 방향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또 지역 경제 별로 또 나름대로의 그 구상이나 방향이 잘 잡혀야 될 텐데 TK 지역에 대해서 만일 이런 방향, 이런 점이 좀 TK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경제 살리는데 좀 방향이다. 예. 그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다는 보관이 있다면 예. 어떤 점을 좀 공개적으로 좀 말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그 TK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은 네. 지금까지 계속 추락해 왔던 입지 경쟁력을 살려야 된다. 입지 경쟁력? 산업 입지 경쟁력을 예.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세계 시장과 연결되는 신공항, 항만 뭐 네. 이런 각종 인프라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 양성. 이 두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그 TK 경제가 구미에 또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 이래가지고 한때 그 경북이 그 광역단체 중 수출 1위를 한 그런 그 시기도 있었어요. 예. 그건 지금은 8, 9위 뭐 10위권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력 산업들이 지금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변변한 공항 항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입지를 하면은 수송 비용이 더 드니까 안 오는 거죠. 그 이제 대구 TK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저게 지금 끝없이 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부대 양료 뭐 이렇게 해서 민간이 수십조 드는 그걸 미리 투자해가지고 공항 지어서 국가에 헌납하면은 그거 지금 K2 기존 군공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400만 평 팔아서 네. 그 아파트 지어서 뽑아 먹어라. 이게 이제 기부대 양료 방식이거든요. 네. 지금 대구 그 TK가 이게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도 추락하는데 안 그래도 미분양이 지금 뭐 전국 제일 많은 이런 데인데 거기에 누가 그 400만 평이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그 누가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투자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제 이런 이제 그 문제. 그다음 영인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지금 뭐 그 저 부산에 가면 훨씬 편하고 다 시설이 좋은데 그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입지 경쟁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재가 지금 왜냐하면 TK에 오면은 수도권에 오면 고급 인재가 많은데 인력이 예. 많은데 그 인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 기업들이 안 오려고 그런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뭐 다들 하고 싶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나서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그 이제 지역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인재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경제 문제 이외에 사회 전반의 문제 중에 이제 저출산 네. 고령화 문제도 예. 있고 지금 의료 문제도 있고 인재 지금 이야기도 해주신 문제도 있는데 경북 지역이 최근에 인구 감소가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할 정도로 지금 감소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소식이 들리던데 지역 경제에 이제 보조금에 자꾸 의존하는 지역 경제는 한 바닥이 뭐 뻔히 보이는 네. 단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은 일부 입지 문제나 여러 가지 경쟁력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구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하시는 예. 좀 보관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이제 경북이 이제 인구 소멸 네. 위험 그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멸 위험도 그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 이제 22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 5개를 제외하고는 다 인구 소멸 그 위험성이 있는 시군이다. 이렇게 지금 그 진단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한 이런 이제 수준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이
젊은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이제 또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고 거기에 있는 뭐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북 기준으로 보면은 한 해 8,000명, 10,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그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 그럼 결국은 거기서 기회 그 없고 또 이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매력, 편의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재 양성. 그러니까 지방대가 특성화 수도권하고 대학하고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 대학으로 해서 그 뭐 하려면은 뭐 경북대 가야 된다. 뭐 하려면 영남대 가야 된다. 이런 식의 특성화 대학이 만들어져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박정희 예. 대통령 시절에 경북대를 전자공대 특성화 대학으로 했고 그다음에 구미 금호공대를 전자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제들이 양성이 돼서 구미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분들이 지금 IT 업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양성해 놓으면 다 수도권을 가버리면 또 안 되니까 지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요즘 다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다 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지역에 취업을 하면은 그 학자금 융자금을 대신 그 지자체나 또 이렇게 해서 갚아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인재 양성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의료. 지금 이제 그 TK 그 동대구에서 출발하는 SRT는요 표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왜? 서울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해버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경북은 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그 국립의대 신설이 시급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경북하고 전남인가요? 두 군데만 국립의대가 없어요. 광역 단체 중에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원격 진료 이것도 의료계약이 잘 협의를 해서 원격 진료도 좀 많이 그 허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하니까요. 그 신산업을 만든다든지 경북이 이제 그 소위 그 신라, 가야, 그 다음에 유교, 이 문화의 보고거든요. 이걸 K컬처화 한다든지 해서 고부가 같이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창업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육성해야 된다. 그런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네. 뭐냐면은 그 농지 규제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LH 직원들이 그 뭐 농지 투기를 했다고 그때 문제가 돼서 법으로 아예 그 도시 그 사람들은 농촌 저 땅을 못 사게 이렇게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그 도시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아예 토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는 투기는 투기대로 막아야 되고 규제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그 거래를 못하게 하는 이거는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다주택 규제를 그 좌파 정부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똘똘한 한채 심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팔아서 네. 그 강남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예. 내 손해 본다. 예. 이래 되다 보니까 네. 지역에 말하면 집값이 전부 이제 하고 분양도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것은 가액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채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거 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은 1억짜리 10채 가진 사람 도시세금을 더 내게 되면은 네. 안 된다. 왜냐하면은 1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한 채는 자기가 살지만 9채는 결국은 저 셋집으로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기회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 방식을 좀 지방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지방 자금을 지금 팔아서 전부 수도권으로 계속 돈이 몰려오는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에서 촘촘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뭐 정치에는 이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늘어나야죠.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젊은 인재들이 많이 와는데 사실은 행정 분야는 사실은 경륜 있는 분이 좀 필요하죠. 정치 이 정당 구조 내에서는 3,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충원돼서 정치의 환경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행정은 이 지방자치나 이런 행정 분야는 기초 단위의 구나 시의원은 뭐 젊은 인재들이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광역이나 이런 데서는 행정 전 분야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륜 있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치적 감각과 함께 경륜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이제 정치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정치적 경험도 많으시고 또 경제적인 것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두루 사실은 우리 현실을 진단해오고 또 해법을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한민국과 이 TK 지역을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겸해서 총리님께 부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계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저는 뭐 우리 TK 특히 경북 분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가 경산청도 이 지역에서 4선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부 장관, 지금 뭐 그때는 지식경제부 장관 그랬습니다만은 산업부 장관도 지내고 등등 뭐 참 제 나름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륜을 좀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나 또 특히 위기에 빠진 TK 경북 경제를 위해서 무슨가 작은 보탬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제 지방 선거에서 이제 경북 지사로 한번 나서서 지금 위기에 빠진 경북 경제를 살리고 또 민심을 좀 추스리는 그런 역할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좀 해달라 예. 하는 주변에 그런 권유가 지금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요청을 마냥 외면만 하는 것도 또 고향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 입장에서는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또 지역의 여러 여론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저희 입장을 좀 밝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 인터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때 초이노믹스라는 어떤 새로운 경제 신조어도 만드셨던 성장과 복지를 두루 살피고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민생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늘 살펴왔던 또 정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갖고 함께 정치와 경제를 해오셨던 우리 최경환 전문 경제부총리 모시고 오늘 특별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저희들 초청에 기꺼이 오셔서 좋은 또 대담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진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